국민의힘이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채용비리 의혹 등이 제기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관위원 전원 사퇴, 감사원 감사 수용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검증특위 구성 등을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원내대책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정부와 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헝가리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내 기업의 헝가리 현지 공장을 방문하고 우리 동포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현지 인력난 문제와 비자 발급 지원 문제 등 애로사항 해결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노란봉투법 처리와 집시법 개정 등 6월 국회에 쟁점으로 떠오른 노동 현안들을 짚어보고 점점 격화되고 있는 노정 갈등의 해법은 어디서 찾아야 할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 최고위원들은 채용세습 논란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선관위를 비판했는데요. 여당은 이어 오늘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선관위의 감사원 직무감찰 거부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보도남 수지 기자입니다.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즉각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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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어제 이례적인 주말 최고위원회를 소집한 데 이어 오늘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감사 수용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자녀 특혜 채용 논란 관련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선관위를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인 겁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채용 비리로 청년들에게 큰 박탈감을 안겼다고 비판하고 선관위는 국가기관으로서 자정 능력이 없다며 노태학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은 한계 상황에 이른 선관위를 바로 세우기엔 역부족이라고 국민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선관위원장을 사퇴하는 것이 선관위의 쇄신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선관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여당은 1994년 감사원법 개정안을 국회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선관위를 직무감찰 제외 대상에 넣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1994년 감사원법 개정 당시에도 선관위는 행정기관이라는 판단 아래 직무감찰 제외 대상에 선관위를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감사원법상 감사원 감사 대상에 선관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여당은 민주당과 선관위가 공생적 동업관계를 형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선관위가 주요 선거 때마다 민주당에 유리한 편파 해석을 했던 사례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선관위와 한패라는 의심을 받기 싫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저출생과 낮은 수가 등으로 폐업이 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TF를 구성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서정숙, 이종성 의원 등도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민간 위원으로는 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등 8명이 선정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TF를 현장 전문가 중심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 만큼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현장에서 반응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TF는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하고 정부의 현황 보고를 듣는 등 첫 번째 회의를 가졌습니다. 국회 방송 남수지입니다. 네, 정치권의 이슈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이 오늘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선관위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결의문을 채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오후 2시 조금 넘어서부터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결의문을 채택했는데요. 노태학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전원이 사퇴해야 한다. 또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윤재혁 원내대표는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한계 상황에 이른 선관위를 바로 세우기에는 역부족이라며 하루빨리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선관위가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한 것은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군요. 하지만 그 노태학 선관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민주당은 사퇴하는 것에 이제 반대 입장을 지금 고수해 왔었죠. 그렇습니다. 민주당도 역시 채용 비리를 바로 잡는 것에는 지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노태학 선관위원장의 사퇴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당의 노 위원장 사퇴를 바로 정치 공세로 규정한 건데요. 선관위원장을 압박해서 이 선거 관리의 총책임자인 사무총장, 이 사무총장이 장관급 공무원이거든요. 이 사무총장을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인사로 임명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야가 이제 그 국정조사를 한다는 데에는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요 안에 들여다보면 또 이제 그 의견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국정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노태학 선관위원장의 거취를 놓고 이견이 있는 것은 물론 또 이 국정조사의 어떤 조사 범위 이런 것들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협상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은 이 선관위 간부 자녀들의 특혜 채용 의혹뿐 아니라 이 북한의 해킹 논란, 이 해킹 논란도 조사 범위에 포함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특혜 채용 의혹에만 집중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노태학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다 노 위원장의 사퇴에는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선관위는 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이번 선관위 특혜 채용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국정조사도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여야가 이제 정면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또 있죠. 일본의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두고도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그 민주당이 최근 주말마다 장애 집회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주말은 부산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주말에 영남권 규탄 대회를 부산에서 열면서 총공세를 펼쳤는데요. 이 국민의힘은 괴담 정치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 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5천만이 반대한다는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염수 방출은 절대 안 된다고 천명하라고 밝혔는데요. 핵 방사능 물질이 바다에 섞여 있다면 누가 해운대 바다를 찾겠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김기현 대표 SNS를 통해 민주당이 3주 연속 주말마다 길바닥에 나가 선동에 힘을 쏟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유상범 수석 대변인도 국민들은 민주당이 이 문제를 제2의 광우병 괴담으로 만들어서 또다시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 대책단을 출범시켰네요. 네, 오늘 국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 대책단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송기현 원내 수석 부대표를 단장으로 원내 대책단을 꾸렸는데요. 국회 정무위와 농해수위, 과방위, 환노위, 외통위 이렇게 5개 관련 상임 및 간사단을 중심으로 원내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이 장외 집회를 통해 여론전을 이어가면서 원내에는 대책단을 출범시키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국회 내에 검증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청문회도 추진할 방침이라 6월 임시국회 내내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여야의 극한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민주당 소식을 이제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새 혁신기구를 이끌 위원장으로 이래경 이사장이 선임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금 돈봉투 논란과 또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으로 지금 내홍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달 14일 의원총회에서 새 혁신기구를 만들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오늘 이 당의 쇄신 작업을 이끌 혁신기구의 책임자로 외부 인사인 이래경 다른 백년 명예이사장을 낙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래경 명예이사장을 모시기로 했다며 새로운 혁신기구의 명칭과 역할을 모두 혁신기구에 전적으로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위원장은 한반도재단 이사와 명예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사단법인 다른백년 설립자로 명예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 이사장이 선임이 되자마자 과거에 했던 발언이 이제 또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선임에 대해서 특히 이제 과거 발언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 당 안팎에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과거 SNS 상에서 천안함 사건이 조작됐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진원지가 미국이다. 또 한국 대선에 미국 정보 조직이 개입됐다는 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의 비명계 의원들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분이 됐다며 당의 혁신을 이끌 적절한 인물인지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임명 전에 있었던 개인적인 활동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네. 혁신기구 출범 부터 이 수장의 과거 발언이 문제가 되면서 새 혁신기구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회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정치 현안에 밀려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교착 상태를 돌파하기 위해 여야의 4인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이번 달 중순부터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6월 선거제도 개편안 확정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보도 임채원 기자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시한을 이번 달 6월로 제시했습니다. 정기국회 전에 선거구 획정까지 마무리해야 정치 신인에게 불이익이 없는 등 내년 총선이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맞게 치러질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전원위원회 차원의 합의안 마련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이 무산되자 김 의장은 교착 상태에 빠진 선거제도 개편 논의 활성화를 위해 여야의 4인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앞서 김 의장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치개혁특위 간사와 비공개 회동을 열었는데 김 의장은 여야가 선거제도 협상 준비를 위한 당내 의견 수렴을 진행하기로 했다는 내용만 전했습니다. 김 의장은 협상은 6월 중순쯤 재개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각 당에서 선거법에 대해서 충분한 추기 과정과 논의를 거쳐서 협상에 임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 아마도 기간은 2주 정도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6월 중순 이후 협상이 재개될 것이다. 하지만 여야가 2주 후에 협상을 재개한다고 하더라도 6월 말까지 선거제도 개편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당별,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인데 지난 4월 의원 100명이 발언에 나선 전원위원회에서 한 개의 지역구에서 한 명을 선출하는 현행 소선거구 유지 여부와 비례대표 의석 확대, 폐지 등이 쟁점이 됐지만 여야는 아직까지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4인 협의체 구성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민주당은 4인 협의체 제안을 수용했지만 국민의힘은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특위 차원의 논의를 진행합니다. 특위는 소위를 가동해 오는 8일 선거운동 규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오는 22일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대책단을 출범시키고 특위 구성과 청문회를 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 이슈 분석에서도 살펴봤듯이 민주당은 신임 혁신위원장으로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을 선임했는데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주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장외 여론전에 이어 오늘은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원내대책단을 꾸리고 오염수 관련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는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청문회와 국제 공조에도 노력하겠다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국회 검증특위 구성과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 청구를 다시 한번 요구했습니다.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방류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안 좋은 일입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하고 있다는 국민의 비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찾기 바랍니다.
송기현 원내수석 부대표가 대책단장을 맡고 국회 정무위와 과방위 등 관련 상임위 간사와 외부 전문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또 당 농해수위와 외통위 위원 주관으로 관련 토론회를 열어 국제법적 쟁점과 대응 과제를 논의했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당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오염수 문제를 제2의 광우병 괴담으로 내세우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당의 쇄신을 이끌 혁신기구 위원장에 외부 인사인 사단법인 다른백년의 이래경 명예이사장을 선임했는데 이 이사장이 과거 SNS에 천안함 자폭설과 푸틴이 전쟁 범죄자가 아니라는 내용을 올린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혁신기구의 명칭과 역할 등 전권을 신임 혁신위원장에게 맡긴다고 밝혔는데 이 이사장의 과거 발언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 점까지는 저희가 정확한 내용을 몰랐던 것 같네요. 페이스북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발표는 공식적 발표고 저는 그 발표를 신뢰합니다. 이 대표는 이어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의 이 이사장 해촉 촉구에 대한 입장을 묻자 말을 아꼈습니다. 민주당은 이 이사장의 과거 발언이 시민 입장에서 낸 개인 의견이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그 시민이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방식이 있는 건데 그거를 문제 삼아야 한다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공당의 혁신위원장이 되면 그런 언어에 대한 조절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라며 이 이사장에 대한 임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SNS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했고 지난 2019년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의 대표 제안자로 참여했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 이사장이 지나치게 편중됐다. 이 대표가 혁신위원장에 자신을 보호할 사람을 임명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후폭풍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당 장애인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가 주권자로서 기본적 인권과 삶을 보장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헝가리를 공식 순방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첫 일정으로 삼성 SDI 공장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헝가리 동포와 지상사 대표들과 간담회도 가졌는데 현지 인력난 호소에 김 의장은 대학과의 연계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헝가리와 체코 해외 순방 첫 행선지로 삼성 SDI 헝가리 법인을 찾은 김진표 국회의장. 현지 공장을 둘러본 뒤 양국 경제협력에 기여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임직원과의 간담회에선 기업 현황을 보고받고 현지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그러면 그 동남아에서 조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하고 유럽 사람들의 인건비하고 같습니까? 저녁엔 현지 동포와 지사와 상사 등 현지 기업 대표 초청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기업인들은 헝가리 현지 인력난을 호소했고 김 의장은 기업이 현지 대학과 연계해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중국하고의 사실상 배터리 산업 분야에는 경쟁이 있는 셈이니까 우리가 필요한 헝가리 내 인재 양성 문제 같은 것은 좀 시급히 우리가 대처해야 되니까. 헝가리 입국 때 비자 발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헝가리 대통령 등 추후 있을 고위급 인사와의 회동에서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춰달라는 건의도 나왔는데 원정 출산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도 노동력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헝가리 순방 첫 일정을 마무리한 김 의장은 현지 시간 5일 커터린 노박 헝가리 대통령과 빅토르 오르반 총리, 라슬로 깨비르 국회의장을 잇따라 만나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오늘 회동을 갖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협조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추진을 환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정의당과 공통 공약한 공약의 입법을 함께 추진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배 원내대표가 건설노조 지부장 분신 사건 등을 언급하며 노조와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윤 원내대표와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회계상 문제가 있어 보조금 환수 결정이 난 시민단체의 명단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내 시민단체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서 현재 보조금 환수 결정이 난 단체의 명단은 비실명으로 돼 있다며 환수가 결정되면 즉각 단체 이름을 공개하도록 현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위는 또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의 외부 감사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취약계층의 폭염을 견딜 수 있도록 에너지 추경을 최우선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책과 입법에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대기업 법인세와 자산세 세입 규모는 지난해보다 30% 줄었지만 근로소득세는 똑같다며 초부자와 대기업 감세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우리나라와 일본이 초계기 갈등 문제에 대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을 두고 대일 굴종 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과거 일본 해상자유대의 초계기 도발을 덮어버리기로 했다며 굴종적 자세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초계기 갈등은 지난 2018년 일본 초계기가 우리 군함 주변을 저공 비행하면서 초래된 것으로 일본은 우리 군이 오히려 사격 레이더를 겨눴다고 주장해왔습니다. 6월 5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오늘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 법사위에서 교육입니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 끝에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를 교육위원회로 옮겼습니다. 비교섭단체 의원이 없는 상임위가 교육이라는 점을 고려해 무소속이 된 김 의원을 교육위에 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김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절차가 시작된 시점이라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뭘 가르치겠다는 것이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법적 문제 이외에도 상임위 활동 중 코인 투자를 한 점을 문제 삼으며 비윤리적 행동을 한 김 의원을 교육위에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교육위 야당 간사인 김영우 의원은 김남국 의원이 교육위로 배정된 것은 그나마 교육위가 가상자산 이해 충돌이 가장 적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실에 김남국 의원의 보임 철회를 요청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교육위원으로 사보임된 것은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땅에 떨어뜨린 결정입니다. 김남국 의원은 코인 투기와 관련하여 현재 검찰 수사와 국회 윤리위 징계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기자회견에 앞서 조경태 의원은 개인 SNS를 통해서도 거듭 반대 의견을 밝혔는데요.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배정 철회를 요청하는가 하면 김남국 의원을 향해선 의원직을 사임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야당 일각에선 의원직 사퇴는 과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김남국 의원 사보임 건은 혹시 논의가 있었을까요? 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장님이 이제 판단해서 아마 적절하게 조치를 할 것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명백한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에나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김남국 의원의 소속 상임위 이동을 두고 여야의 대치 전선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오인회입니다. 국민의힘을 둘러싼 오인회 논란을 두고 당내에서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오인회가 있다. 이용호 의원이 이렇게 주장했다가 나중에 취소는 했습니다만 전혀 실체가 없는 얘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오인회라고 특정할 만큼 비선 실세 이런 건 전혀 없다. 아마 그 부분이 좀 와전이 됐지 않았을까. 이용호 의원이 쏘아올린 오인회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인회는 실체가 없고 와전된 것이라며 수습에 나선 모습이었는데요. 이 의원은 결국 오인회 발언을 취소한다고 밝혔죠. 이 의원이 4일 만에 발언을 취소하자 일각에서는 당내 다양한 목소리가 차단되는 것 아니냐는 안타깝다는 반응도 나왔는데요. 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지금 알려진 오인회 명단과 다른 명단을 포함해 조만간 공개할 것이라며 오인회 논란에 가세했죠.
이에 대해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만약 이 전 대표가 알았다면 벌써 공개했을 분이라며 차단에 나섰습니다. 당내 소장파로 분류되는 하태경 의원도 오인회에 대해 알고 있는 건 없다면서 의견 수렴 과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대통령과 거리 가까운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영향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당 대표가 의견을 물어볼 수 있죠. 그게 이제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이고. 지상 최고위보다 더 강한 지하 최고위는 제가 볼 때는 없다. 이용호 의원이 자기 발언을 취소할 필요가 있었나 싶어요. 이게 이제 취소까지 해버리니까 좀 더 이상해졌거든요. 오인회는 없다며 국민의힘 지도부가 원천 차단에 나섰지만 당내 실세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정치톡이었습니다. 6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주요 현안과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입장이 명확히 갈리면서 첩첩산중일 거라는 전망이 높습니다. 강대강으로 치닫는 대치에서 벗어날 출구는 없는 것인지 오늘은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을 연결해서 여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이 오늘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노태학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동시에 선관위와 민주당의 공생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민주당은 오히려 여당의 선관위 장악 의도를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관위와 민주당이 동업관계라는 주장의 근거, 그리고 또 선관위 길들이기라는 민주당의 공세에 대한 입장, 이 두 가지 좀 차례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선관위의 불공정이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선관위와 민주당이 원팀 아니냐 하는 합리적 의구심이 나오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선관위가 주요 선거 때마다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민주당에 유리하게 편파적인 해석을 했던 사례가 많아서 심판을 봐야 할 선관위가 특정 정파를 위해 선수로 뛴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줄곧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현수막과 관련해서 선관위에 석연치 않은 결정들이 많았는데요. 재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만 해도 국민의힘이 투표 동료 현수막에 위선, 무능, 내로남불을 표기하려고 했었는데 중앙선관위는 위선, 무능, 내로남불 같은 단어가 특정 정당을 쉽게 떠올리게 한다 하는 이유를 들어서 사용 불허 결정을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대놓고 저격하는 현수막은 거리 곳곳에 붙어서 제재를 당하지도 않았었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보니 선관위가 현수막 문구로 금지했던 위선, 무능, 내로남불 같은 단어들이 선관위와 민주당을 동시에 간통하는 단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둘째로 민주당이 현재 선관위의 범법 행위를 사실상 옹호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자녀 불법 채용 문제에 대해서 노태학 선관위원장 사퇴 촉구와 감사원 감사 요구를 독립기관 흔들기라고 주장하며 선관위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민주당과 선관위의 짬짬이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실제 선관위 고위직들이 이토록 겁도 없이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세습을 자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민주당이라는 180 거대 야당의 든든한 백을 믿었기에 가능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합리적 의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선관위 고위직의 자녀 채용을 봐주고 선관위는 민주당의 편파 판정을 해주고 이런 의심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신분립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신뢰가 없으면 존립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선거관리의 중책을 맡고 있는 선관위야말로 무신분립의 대표적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선관위는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합법적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선거관리의 공정과 중립을 위한 업무에 한한 것이지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감찰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선관위의 부패 행태는 간행으로 존중받을 자격 자체를 상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지금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아름아름 세습이 행복한 지들만의 세상을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은 자신의 책임을 행동으로 보여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결론 짓고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여당이 선관위 이슈에 집중한다면 야당은 노동 현안에 전력을 하고 있는데요. 5월 1일 노동절에 발생한 건설 노동자의 분신 사망 이후 윤 정부의 노동 탄압이 돌을 더해간다면서 총력 대응을 예고했는데 민주당이 검토하겠다고 밝힌 노동계와의 장외투쟁과 국회 청문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먼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노동계와 연합한 장애투쟁을 예고하면서 야만의 시대가 도래할 것 같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야만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존재했던 유일에 가까운 야만 행위가 힘을 잃으면서 야만의 시대가 무너지고 있다가 맞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노동계와 장애투쟁을 예고한 것은 결국 총체적 난국 사태를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꼼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민주당이 극심한 내용을 겪고 있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김남국 의원 징계와 이재명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민주당 내 목소리, 그리고 개딸을 둘러싼 친명, 비명 간의 계파 갈등, 그리고 당 혁신위 구성과 관련한 갈등 등 복잡한 문제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러한 극심한 갈등을 장애투쟁으로 덮으려는 정치적 계산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지난 1년간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서 쉼없이 달려왔고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은 특히 집중해서 추진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실제로 정부와 기업들이 거대 노조의 조폭 같은 행태에 원칙으로 대응하자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불법들이 확연히 줄어들고 있는 것을 국민 모두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타워 크레인 기사들의 태업으로 차질을 빚던 대형 건설 현장이 3월에는 195곳에 달했는데 지금 현재 한 곳도 없다 하는 언론 기사도 눈에 띕니다. 그리고 노조원들 스스로 작업에 복귀하는 사례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 지금 정부의 노조에 대한 개혁 문제들은 합당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민주당의 노조와 함께 장애투쟁을 진행하겠다 하는 것들은 민주당 당내 위기의 극복 방향일 뿐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런 그 대치정국에서 여야 대표 간 만남이 이런 그 대치정국의 하나의 그 좀 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대표와 김기현 대표의 그 TV 토론 성사 여부, 그 현재 그 실무단이 만나서 일정을 그 조율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제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네. 과연 성사될 수 있을까요? 이건 좀 짧게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토론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생각되는데 한편으로는 3주 연속 주말마다 길바닥에 나가서 선동에 힘을 쓰고 있는 민주당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토론할 시간이 있나 참 바빠 보인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만약 토론회 장이 성사가 된다면 여야 대표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보다는 이 토론을 시작으로 여야 협치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노동자를 거의 전쟁에서의 적으로 간주하고 대응하는 공권력이라는 이름의 폭력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법을 집행하면 폭력적 대응이고 노조가 불법 폭력을 자행하는 정의로운 저항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각종 반노동 또 노동조합 말살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갈취 협박범으로 몰고 가려고 했던 그런 수사, 과잉 수사, 조작 수사에 대해서는 정부 책임자가 좀 책임 있게 사과해달라. 네, 노란봉투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집회 진압 및 집시법 개정 그리고 노조 전임자 조사 문제로 확대가 되면서 격화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노동 현안에 대해서 당 차원의 총력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환노위 위원이자 민주당 노동 탄압 및 과잉 수사 대응팀의 부단장이신
진성준 의원을 모시고 이와 관련한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방금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노동 정책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 그리고 민주당 또 여당의 입장을 중심으로 오늘 그 관련 논의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그 민주당이 기자 간담회를 갖고 현 정권의 노동 정책을 이제 규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양대 노총과의 장외투쟁 그리고 이제 국회 청문회를 검토하겠다고 이제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정부와 노동계의 충돌 상황을 그만큼 아주 그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와 노동계 간의 충돌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본질은 노동계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탄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을 좀 적대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을 죄악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국지적인 사건에서 비롯된 게 아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까지 노동 현안에 대한 대응의 모습을 보면 그래요. 맨 처음에 제기됐던 게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이었습니다. 이것도 일방적으로 진압하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노동조합이 항복선언을 하고 내려왔어요. 그러자 그래도 원만하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사측은 수백억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죠. 그것 때문에 이제 노란 봉투법 입법 논의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만 그 뒤에 화물연대. 이 화물연대는 밤새도록 그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오히려 고속도로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해서 안전운임제를 도입했는데 이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겠다고 버티고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파업하려고 하자 그 강제 진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아직도 해법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뒤에 이어진 게 건설노조에 대한 수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광양 제철소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도 그 노사 협상을 중지하기 위해서 내려온 한국노총의 노조 간부를 곤봉으로 폭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개별적인 사안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개인적 일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건 모든 노동 사안에 대해서 다 이런 양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 총력적으로 대응해서 노동자들의 노동 3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을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일련의 사태들이 있는데요. 우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란봉투법이 최초 발의된 지 8년 만에 국회 본회의에 이제 안건으로 올라가게 됐는데요. 그러자 이제 산업계에서 일제히 반대 성명을 발표하면서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 노란봉투법이 노동권 보장이 아니라 파업 보장을 한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을 할 수가 있을까요? 왜 파업보장법이라고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하청 노동자들이 하청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법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단계 하청들이 우리 기업에는 계속되고 있는데 저 바닥에 있는 하청 기업들의 노동자들은 하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청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에서부터 근로시간, 근로환경까지. 그러니 진짜 사장이 좀 나와서 우리 요구를 좀 들어달라. 우리하고 좀 협상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원청 기업은 우리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교섭할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한자꾸 거부해 왔어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니까 극단적인 파업 상황까지 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청 기업의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하청 기업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원청 기업이 교섭에 나서라라고 하는 책임을 지우기 위한 법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파업 보장법입니까? 조장법입니까? 그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 노란봉투법이 결국 이제 헌재 심판대로 이제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당이 야당의 강행 처리가 법사위에 그 심사 권한을 침해했다 이런 입장을 보이면서 권한쟁의 심판과 이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헌재의 심판 좀 어떻게 나올 걸로 좀 결과를 좀 전망을 하실까요? 국민의힘이 제기한 헌재 심판이 당연히 기각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국회법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다른 상임위원회 법안을 60일 이내에 체계 자구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돼 있어요.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원소관 상임위원회가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소관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심사 의결해가지고 법사위에 넘겼는데 네. 법사위가 이러저런 이유를 들어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요. 더구나 심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도 법안의 본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체계와 작구를 심사하겠다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60일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러고도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제발 빨리 심사해달라. 심사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가 전혀 심사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법이 규정한 대로 환경노동위원회가 도저히 법사위에서는 이 법안이 심사되지 않고 있으니 본회의에서 처리해달라라고 네. 본회의에 부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법 절차대로 한 것인데 이게 무슨 권한의 침해가 있단 말입니까? 네. 당연히 기각될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각이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 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는 지금 그 방침을 세운 거죠? 예, 민주당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당은 이제 헌재 결정이 만약에 늦어지면 필리버스터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제2요구권까지 이제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양곡법 간호법에 이어서 이번에 노란봉투법까지 이제 또 폐기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수순을 밟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또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민주당이 어떤 좀 특별한 대응책을 갖고 있는지 들어볼까요? 일단 그게 대단히 모순적인데요. 네. 대통령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해야 된다라고 말씀했고 네. 그에 따라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법을 제출했어요. 이 하청 노동자들의 핵심적인 요구가 그런 거거든요. 정규직 노동자 또 원청기업의 노동자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저임금에 시달려야 하는가? 같은 임금을 받게 해달라. 그러니 진짜 사장이 나와서 교섭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네. 이것을 보장해주기 위한 법이 노란봉투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필리버스터를 하고 뭐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법을 입법하겠다고 하니 모순적입니다. 근데 어쨌든 좋습니다만 네. 대통령이 모든 민생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기왕의 양곡관리법, 쌀값을 정상화하기 위한 법이죠. 네. 또 간호법,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간호와 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이어서 노란봉투법까지 모두 서민과 노동자, 농민,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들인데 이것을 민주당이 주도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네. 입법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아무리 헌법적 권한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밥 먹듯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이제 현실적으로 제2요구권이 이제 만약에 또 실행이 된다면 다시 국회로 넘어와서 이제 과반 출석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되는데 3분의 2 찬성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이게 또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저희 민주당이 뭐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되지만 막상 그 제2요구에 있어서는 3분의 2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제2표결을 선을 넘지 못하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3분의 2 이상이 되어가지고 200석 이상이 되어가지고 제2표결도 통과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노란봉투법 험난한 여정이 예상되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시법 개정 공방도 뜨거운데요. 네. 이 집시법, 이 좌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집회를 금지하겠다 이건데 야당은 2009년 헌재 결정을 근거로 해서 이것은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여당 같은 경우는 2014년 헌재 결정을 근거로 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심야 집회 금지, 이 위헌일까요, 아닐까요? 헌법재판소 결정의 본질, 취지는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금지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고 이것은 정부가 행정기관이 허가제로 운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본적으로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근데 다만 공공의 안녕과 질서 또 사생활의 보호를 위해서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예외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원칙적으로 심야 시간대의 집회 시위를 금지하고 절대 못하자 이렇게 하자고 하는 법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본질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적 주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지난달 그 31일에 이제 서울에서 민노총의 퇴근길 집회 대응을 위해서 경찰이 캡사이신을 이제 그 준비를 했었고 광양에서는 시위 진압 도중에 노동자가 이제 또 머리를 피를 흘리는 그런 사고가 가격당했죠, 곤봉으로. 있었습니다. 그 민주당이 6월 국회에서 살수차 이제 방지법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과잉 진압이냐 아니면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시위 제한이냐 이 두 가지가 이제 쟁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는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불법성을 띌 때에도 최대한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서 진압되어야 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경찰이 불가피하게 공권력을 동원할 때, 물리력을 동원할 때에는 그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최후의 수단으로 쓰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교통 방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캡사이신, 이른바 최루액을 동원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 최루액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2급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해가지고 사용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시 동원하겠다고 하는 건 80년대로 돌아가자, 90년대로 돌아가자 이 얘기와 하등 다를 바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는 불법 시위 집회를 한 전력이 있는 단체의 시위와 집회는 허용하지 않겠다. 이건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기본권의 제한이죠. 이것이야말로 위헌적인 발상입니다. 그래서 물론 집회와 시위도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되도록이면 시민들에게 과도한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절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을 이유로 과잉 진압을 하게 되면 그것에 당연히 강경하게 투쟁하고 저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과잉 진압이 나오고 이런 악순환을 정부가 앞장서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네, 이제 의원님께서는 이제 집시법 개정, 심야 집회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는 이제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이런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반면에 이 시위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이 시민에게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된다, 이제 법은 지켜야 한다 이런 의견도 또 있거든요. 그런 의견도 또 수용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 정부 여당의 집시법 개정 대신 또 민주당이 제시하는 또 대안이 있을까요? 현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인데 그 10조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집회 시위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진즉 위헌 판정을 받았거든요. 2009년에 위헌 판결을 받고 2014년에도 위헌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국회가 지금까지도 이 조항을 손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헌법 불합치 판결 또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 조항 자체가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규정이 마련되지 않는 한에는 그 조항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선을 찾아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헌법은 다른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다고 해서 시위와 집회를 금지할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보장돼야 되죠. 어느 순간에는 그도 다른 시민에게 불편을 가하면서 자기 주장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위해를 가하는 정도까지가 되면 안 되죠. 그 선을 찾아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원칙적으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질서나 사생활의 보호를 위해서 어느 선까지를 우리가 금지하도록 해야 될 것인지 그 선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어야 하고 제한적으로 예외적으로 제한해야 된다는 것이 헌법적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지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건 헌법 원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위 단체도 굉장히 위협적인 도구로 한편에 또 이제 공권력에 위협적이기도 하면서 또 경찰도 이제 부상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된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어떤 경우에도 위협적인 도구를 시위단체는 그러면 공권력의 행사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집회, 시위 모두 다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폭력은 안 됩니다. 그걸 분명하게 해야죠. 그런데 이제 왕왕 거대한 공권력이 진압을 하기 위해서 막 몰려들 때 자구의 수단으로 그렇게 물리력을 동원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광양 포스코 하청기업 사태가 그런 거죠.
망루에 올라갔는데 사진을 보니까 망루에 울타리 난간도 없더라고요. 밀면 그냥 바닥에 떨어질 것 같은 위험한 상황인데 네. 혼자 그 망루에 올라서서 농성하고 있는데 경찰들이 여럿이 달려들어서 진압하려고 하면 당연히 위협감을 느끼고 자기 방어를 위해서 또 주위에 있는 무슨 쇠파이프든지 이런 것들을 휘둘렀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도 없어야 되지만 완전히 진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방비 상태의 노동자의 머리를 곤봉으로 내려쳤다는 것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서로 이제 뭐 그 옥신각신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공권력에 대해서 저항을 할 때도 그 시위 단체도 어느 정도 공권력에 대한 그 선을 넘지 않는 그 약간 그런 것도 민주당이 그 같이 지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더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나요?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이미 그 다음 날 노사가 만나서 협상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경찰이 이거 모를 리 없었어요. 그런데 진압회를 들어가 버렸잖아요. 더구나 그 사람이 파업을 하던 당사자도 아니고 그 파업을 중재해서 평화적으로 풀게 하기 위해서 상급단체에서 파견된 노조 간부였거든요. 네. 저는 이런 사정들을 다 두루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노조의 이제 회계 투명성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던 한국노총의 국가보조금 26억이 이제 끊겼습니다. 당정이 이제 앞으로 노조의 회계를 투명하게 공시를 한 그런 노조에만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입장이고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일명 타임오프제 현황도 실태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노조 쪽에서는 그 좀 상당히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노조의 특권을 뿌리 뽑겠다. 뭐 이런 그 목소리도 한간에 좀 들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 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실까요? 노동조합이 잘못된 특권을 누리고 있다거나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그것은 역시 청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것을 정부가 강제할 사안인가 하는 대목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네. 기본적으로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은 노동자의 자주적인 결사이고 자주적인 활동이거든요. 따라서 자율적으로 그런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네. 자율 정화 능력이 없으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하지요. 그런데 정부가 강제하고 강요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저는 그런 잘못된 관행을 해결하고 또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활동들은 또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가운데 균형적인 중재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부가 앞장서서 노조를 적으로 규정하고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을 죄악시하고 있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6월 국회 모습을 조금 살펴보면 뭐 화물연대 파업부터 주 69시간제, 뭐 노란봉투법, 집시법까지 뭐 정부 여당 같은 경우는 이 노동개혁의 재시동을 건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모습에 이제 맞서고 있는 야당의 모습인데 6월 국회 쟁점으로 떠오른 노동 현안, 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풀어갈 계획이신가요? 글쎄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을 중대한 국정과제로 제기하고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물론 노동계에도 우리가 청산하고 고쳐야 될 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와 똑같은 비중으로 재벌 개혁을 이 정부가 얘기한 바 있는가? 또 기업들의 편만 들어줘 왔지 정작 기업들이 부담해야 될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요청한 바가 있는가? 네. 오히려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되어지는 노조의 뭐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전쟁하듯이 이렇게 할 일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부가 노동에 대한 인식 또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만 이를테면 노사 관계도 평화적인 관계가 정립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안정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을 정부하고 좀 설득해 가야 되고 때로는 필요하다면 노동계와 연대해서 투쟁하면서 정부에게 그것의 당위성을 압박해 가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6월 전국은 노동과 관련한 뭐 최대 그런 뭐 그 정치 현안의 그 상황이 되지 않을까
네, 전망이 현안이 많습니다. 나오는 이유도 오늘 그 두루두루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파워 인터뷰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노란봉투법과 집시법 등 노동 현안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에 대해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